네, 이어서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정치권 이슈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중앙지법 연결해서 기자들이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뭐 사실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좀 파장은 있겠죠.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예. 지금 이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이제 명분을 얻는 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2021년도 9월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이었는데 네. 그때 모든 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사실 우리 한국 정치의 변곡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민주당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도 다 상당히 균열이 왔었고 그때.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이제 그 속한 분들이 그쪽에 좀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가 조국 사태에서 상당히 바뀐 경우도 많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 전 도화선이었다. 이제 일부러 도화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3년 동안의 그 많은 공판을 거쳐서 거의 40여 차례 했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네. 부인은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태고 예.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크게 세 가지예요.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뇌물수수, 그리고 이제 감찰무마. 네. 감찰무마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예. 이제 감찰무마했다라는 거, 민정수석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뇌물수수 마찬가지예요. 조민 딸이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직책 때문에 받은 거다. 뇌물로 이제 보는 네. 거란 말이에요. 네. 자녀 입시 비리야 뭐 인턴 허위 경력 증명서 이런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최강욱 의원도 2심까지 유죄가 났어요. 네. 그다음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지금 공무관계로 돼 있는 것이라서 이게 얼만큼 이제 법원이 그 공무를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지금 혐의가 많은데 예.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예. 결국은 공무관계 그리고 고의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갈릴 텐데 만약에 아까 기자도 말씀하던데 법정 구속이 된다면 예. 민주당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뭐 상대방 진영에서 말하는 방탄 여러 가지 이제 국회를 하고 있는데 국회도 그렇고 민주당으로서 그런데 상당히 명분을 잃을 것 같고 무죄가 나온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네. 오늘 2시에 판결이 정말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간략하게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던 사태였고요.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한국 정치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던 그 기폭제가 됐었고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이 그 뒤로 30년 이상 지나면서 기득권화돼 있고 말로는 진보를 외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은 진보와 그 거리가 먼 것이었다라는 네. 것을 사실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여느 강남에 사는 교수 부부처럼 자기 자녀들 입시에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사건일 수 있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쪽에서 가장 셀럽으로 불리면서 사사건건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보수 진영을 날카롭게 공격했던 네. 네. 조족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보수 진영 인사를 향해서 뱉었던 독설이 결국 돌아와서 자기에게 똑같은 그 화살로 꽂혔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입만 살아있는 진보라는 것을 이 조국 사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중도층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진보 진영의 민낯을 보고 등을 돌리게 된 계기였고요. 오늘 뭐 선고에 따라서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아까 그 기자분도 리포트를 하시는 예. 것 같은데 네. 무죄 나올 가능성 저도 없어 보이고 유죄가 몇 개 정도가 나오느냐가 관건이고 그중에 따라서 구속 여부 그다음에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인데 어찌됐든 조국 전 사태가 1심 판결로 오늘 선고가 되겠지만 예상으로는 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은 또 역사의 법정에서 또 심판을 기다리겠다 하면서 예. 또 이걸 부인하지 않을지 또 걱정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논란 그리고 검찰의 기소, 재판 과정이었던 거고요. 이제 재판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거면 어쨌든 갈등이 좀 봉합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봉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유죄가 저도 뭐 무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하는데 무죄가 나오건 유죄가 나오건 뭐 양당에서 말이죠. 양대 거대 정당에서 뭐 하여튼 굉장히 수위 높은 공세적 발언을 쏟아낼 거예요. 만약 유죄가 나와도 또 민주당이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 법원의 판단을 뭐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지금 이제 법원도 잘못됐다는 얘기할 가능성이 존중하지만 있고, 어떻게 뭐 한다, 그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하겠죠. 뭐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 뭐 존중하지만
불복은 아닙니다. 불복할 도리는 없는 거니까 사법 체계라는 게 있는 거니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막 엮었다 보니 검찰이 이렇게 나올 공산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조국 전 장관이 1심하고 또 2심도 남고 그랬잖아요. 아직 예.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지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말이죠. 네. 이 정치가 완전 사법적으로 가버린 정치의 사법화가 항상 뭐 전혀 없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법치 국가니까 법치주의와 정치와 법치가 같이 가긴 합니다만 과도하게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 사법에 의해서 휘둘리는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그런 또 하나의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오후에 이제 1심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YTN으로 실시간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국 대담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이철규 의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본인이 그 중요한 국정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에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차질을 줬습니다. 당 대표까지 거론돼 실릴 뿐이라면은 당내 현안이 있을 때 책임 있는 이런 정리에 앞장서 주시는 것도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덕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7월 8월 달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 안 대표님께서는 해외에 계시면서 심판하는 데 몰입했습니다. 거기서 유불리를 따졌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기보다는 오히려 국정에 힘을 뺄 가능성이 높다. 혹시 이런 우려십니까? 정리하면?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최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친윤계 의원들의 어떤 집중 포화가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먼저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실이 대단히 직설적으로 그리고 좀 노골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좀 오르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네. 이제 바뀌는 순위도 있어요. 김기현 의원하고 바뀌긴 예. 합니다만 어떤 그 이른바 안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로서는 바짝 긴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철규 의원도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 확실한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돌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안 의원이 저렇게 이제 상승을 타니까 만약에 안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국정에 상당한 이제 그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안 의원은 뭐 비윤, 뭐 반윤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만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단일화는 됐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당 대표와 대선 주자였으니까 아무튼간에. 근데 김기현 의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견제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상당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나섰다고 봐요. 저건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고 뭐 돌려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안 의원에 대한 과거 대선 때 이른바 그 윤 대통령 속상해 한 것까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단일화 해가지고 정권을 창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의원이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운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 네. 뭐 이철규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핵심이죠.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는 대통령실 차원의 견제는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지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죠. 나경원 의원 불출마로 이제 일정 정도 교통 정리가 돼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상승세 이후에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그 이후에 며칠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대부분 급상승하면서 분석의 결과로는 나경원 후보에 가 있던 이 지지층들이 대부분의 경우 김기현 후보 쪽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간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친윤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직접적인 이제 그 발언들을 좀 세게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께 부담을 주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반적인 원칙적 입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누차 강조를 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윤심은 없다라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건 공개적인 원칙적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당원들은 압니다. 이미 알 만큼 다 알아서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던 김기현 의원이 지금 선두권까지 올라오는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누가 내 편이다, 누가 내 마음을 실려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무 개입 안 한다, 그리고 윤심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을 걱정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걱정하는 당원들은 다 알고
김기현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안철수가 또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안철수는 아니다, 김기현이 윤심이다라고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누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되든 김기현 후보가 되든 다 친윤계로 대통령과 원만하고 호흡이 잘 맞는 서로 신뢰관계에 있는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여기서 만약에 덜커덕 만에 하나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중심에서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는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지금 밀고자 하는 김기현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김장연대라고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낫다라는 식의 설득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율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 지지율 올라오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냥 윤심만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믿는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승리의 새로운 메시지를 내놔야 되고 네. 젊은 층과 중도층에 대해서 우리가 김기현 후보는 어떻게 승부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식으로 나는 이런 식의 차별성이 더 있다라는 식의 2단계 새로운 메시지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윤심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에게도 지금 김장연대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도 김장연대를 끝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장연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 2단계는 김장연대와 좀 일정 정도 분리해내고 새로운 메시지로 2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윤핵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계속 김장연대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하면 네. 김기현 후보에게도 부담이 된다. 저는 대통령에도 부담이 되고 김기현 후보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런 일은 과도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압박이 될수록 이제 밖에서 때릴수록 표는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마냥 싫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잖아요. 책임 당원인데 책임 당원 숫자가 80만 명이 넘으니까 과거처럼 20여만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윤심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다 그렇게 윤심에 따라 움직일까? 왜냐하면 세대나 지역별로 볼 때 뭐 50대, 60대 그리고 뭐 이제 경북 이런 쪽 영남 쪽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수도권도 있고 30, 40대도 제법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과도하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도하게 윤심 경쟁으로 가는 거, 이른바 윤심파리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것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기현 의원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말이죠. 안철수 의원에게도 뭐 유불리를 떠나서 과연 중도층 유권자가 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네.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내년 총선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대표. 네.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과하게 저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된다면 예. 대통령이 과도하게 작동됐다는 걸 중도층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수도권 그리고 30, 4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패가 어떻게 될까? 그걸 왜 고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 이철규 의원의 저 발언은요, 본인의 어떤 뭐 작심 발언인데 네. 전혀 그 내부에서의 교감 없이 저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 말이죠. 뭔가 내부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의와 조율 끝에 저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네.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지금 이제 놔두면 방치하면 그대로 경쟁에 맡기면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저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과도하게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과도하게 또 정당이 집권당이 여당이 말이죠. 대통령실의 종속 변수를 기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뭔가 수평적 관계로서 당정이 조율되고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매주 주례동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 이 지금 경선이 지나치게 윤심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야당도 지금 뭐 민생 대안 못 내놓고 있는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네. 집권 여당답게 경선에서 좀 어떤 여러 가지 민생 이슈가 많잖아요. 담론이 많잖아요. 그런 걸 왜 못 끊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이철규 의원이 딱 등장을 하니까 바로 또 윤심 경쟁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저건 좀 국민의힘이나 그 여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 의원들의 움직임은 그렇고요. 그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한 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를 해보면 나경원 전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도 네. 사의를 표명하니까 그 위원장은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임이라는 절차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실이 결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게 뭐 해석은 이제 그러면 나오지 말라는 해석이다, 뭐 화가 났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실이 개입한 건 아닌 거죠. 대응한 거죠. 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지금 선대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직속기구위원이에요. 대통령이 위촉한 분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 선대위원장을 특정 캠프의 진영의 좌장을 맡을 때 사실은 그걸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당내 선거라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당협위원장인데 우리 당헌 당규상 지금 시당에서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현역 의원이나 현역 당협위원장이 선거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정 캠프에 이름 올리면 안 된다. 네. 두 번째가 후원회장을 맡으면 안 된다. 세 번째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의 기자회견장에 배석하면 안 된다. 네 번째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면 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본다면 그 주민통합위원직을 그대로 갖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빌미를 줬던 적이 있다. 그래서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정리가 했으니까 다행인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혹시라도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인데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이니까 혹시 윤심이 안철수에 가 있는 거라는 그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촉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걸 대통령이 무슨 특정하게 화가 나가지고 해촉했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대통령실의 적절한 대응이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왜 저게 선대위원장 맡은 사람이 네. 국민통합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느냐 당장 사퇴시켜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저는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윤심 밀어주기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이준석계 인사인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아침 출마의 변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윤핵관들의 퇴진을 돕고 싶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천을 위해서 권력에 줄 서는 그런 악패? 저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했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질서 있는 퇴진을 돕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바꿔서 저는 윤핵관들의 퇴진을 돕고 싶습니다. 자, 윤핵관들의 퇴진을 돕고 싶다. 그리고 또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 나눈 것의 연장인데 이제 이른바 윤핵관의 어떤 당무 개입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그리고 과도하게 윤심이 이제 또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 다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김용태 전 최고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뭐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핵관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또 보고 있는 거라서 확실히 각이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령별로 세대별로도 그렇고 어떤 그 정치 성향으로 봐도 그렇고 말이죠. 전 저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순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긍정적인 활력소입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그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말을 계속하는 그런 경선은 별로 국민들이 볼 때 감동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항상 비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같은 편이지만 같은 진영이지만 그 내부에서 항상 비판과 견제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가 대통령제의 원칙이듯이 당내 비판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당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건강해질 수 없고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고요. 합의라는 거는 컨센서스라는 거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절충과 토론과 논쟁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그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좀 그러면서 볼 때 천하람이나 용태 전 최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분들의 출마는 전 국민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 단지 이분들이 얼마나 득표할 거냐고 보는데 저는 상당한 바람을 좀 일으킬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알겠습니다. 그 어느 기사 헤드라인에 보니까 그 이준석계가 스크럼을 짰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준석 계보로 불리는 분들이 라인업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당대표는 천하람, 그다음 최고위원으로는 김용태, 그리고 허은하, 네. 그다음에 또 청년 최고위원으로 또 그 경기 이기인. 도의원 이기인 예. 도의원이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는 이제 당원들의 이제 그 결심과 선택에 달려 있는데 저는 천하람 변호사의 대표 도전은 상당한 정도의 일단 흥미를 끌게 될 네. 것이고 그 좀 뻔해 보였던 양강 구도에 상당한 다이나믹스를 좀 줄 수 있는 저는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8일에 이제 당원 여론조사 랜덤으로 추출하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으로 컷오프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4명 안에 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앞서가는 뭐 김기현, 안철수 후보 빼고는 황교안 후보가 이제 일정 정도의 지분을 계속 지지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네. 나머지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천하람 대표가 등판함으로써 변호사. 예, 천하람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가 등판함으로써 유승민 전 대표의 지지를 보였던 그 지지율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또 갖고 있던 지지율과 이준석 대표 시절에 들어왔던 당원들 예. 이런 분들의 지지율을 일정 정도 흡수하면 의미 있는 수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4등 내지는 3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3등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4명이 그 컷오프에 통과한 4명이 본선에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도 하고 네. 더 재밌는 것은 5번의 생방송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TV 토론 보십시오. 네 분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천하람 변호사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달변이시죠.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 천하람 변호사 네 분 아닙니까? 아마 YTN도 그 예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4명의 본선 그 TV 토론에서도 아무 다이나믹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토론에도 좀 기대가 되고요. 천하람 위원장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건재함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다시 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절을 정할 때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무속인 천공이 있었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된 거고요. 이게 그 곧 발간이 될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 책 내용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보셨습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지금 이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천공이라는 뭐 스님인가요, 이분이 이제 역술이죠, 네, 역술인인데 역술인 천공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잠잠히 지다가 다시 이제 또 등판을 했는데 네. 이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 사실일 리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어서도 안 되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뭐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 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글쎄 이게 없는 말 이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또 여야 간에 굉장한 논란이 될 거예요. 역술인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볼 때 관절을 하는 이 장소를 물색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국민들로서는. 근데 이게 글쎄요 사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뭐 대통령 경우는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이게 또 진실공방으로 또 갈 겁니다. 네. 여야간에 뭐 끝도 없이 진실은 밝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다가 또 묻혀지겠죠. 예. 또 다른 이슈에 의해서 분명히 전환되겠습니다만 정말 저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 나는 그렇죠. 일 아니겠습니까? 상상 수 없는 일이죠. 다 같은 생각일 텐데 부승찬 전 대변인 책에 쓰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그 육군 참모총장에게 당시 얘기를 들었고 본인이 대변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육군 관계자들한테 추가 취재를 해서 여러 가지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뭐 차종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구체적이라서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또 어떻게 밝혀내야 될지. 우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그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걸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인 공세 호재로 활용되는 건 국민적으로도 좀 불편해 보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적 의혹이 생긴다면 진실은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그 부승찬 대변인이 보좌관으로 있었던 김종대 전 의원이 예. 이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게 아마 부승찬 당시 대변인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이미 이야기 똑같이 했었고 네. 이미 대통령실에서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고발된 내용의 혐의 여부를 가리려면 진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제 프레임이 있는 게 첼리스트의 가짜뉴스 논란이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네, 청담동 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김유겸 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해 들은 세 차례에 걸쳐 전해 들은 거 아닙니까? 네. 첼리스트가 발설을 했고 그 남자친구가 들었고 남자친구가 유튜브에 제보를 했고 유튜브로 또 들은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비슷하게 공관병이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참모총장이
부수창 대변인에게 이야기해줬고 부수창 대변인이 지금 공개를 한 것이어서 똑같은 전원에 의한 이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 고발이 된 사안인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때 청담 술자리도 결국 최초 발설자인 그 첼리스트가 내가 거짓말했다고 네.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발설자로 지목된 옮긴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만큼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나친 정치적 공세의 호재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결국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또 CCTV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청담도 술자할 때도 대통령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 깨끗하다면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그 위치 추적을 하고 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일정 동선을. 그러면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사사건건 아무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해놓고 그 결백하다면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밝히라고 하면 그 밝힐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굉장히 그 국가의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툭 던져놓고 의혹이니까 너희들이 깨끗하게 결백하면 그 당시에 CCTV를 까라고 하는 건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이미 대통령이 고발했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을 고발하겠다는 이제 방침이기 때문에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네. 최초의 발설자부터 시작해서 이 전달되는 경로에서는 간단하게 과학적 장비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예. 위치 추적 간단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짧게 더 다뤄보겠습니다. 소화하기가 힘드네요.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많이 바꾸고 있죠.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대북 사업비를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나온 게 북한에서 돈을 받았다는 수령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검찰에 제출했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까지 이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완전 허구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얘기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진 보니까 거기 뭐 북한의 이종용인가 그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다라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했다라는 예. 거예요. 그 진술하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처음에 전혀 모른다고 그랬었잖아요. 김성태 예.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모른다. 물론 지금도 이제 변호사비 대납은 그건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부인하고 있는데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혀 지금 말이 달라요. 네. 이거 결국 수사로 밝혀지고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대북 송금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 더 큰 사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화성 같은 게 휴가성 같은 예. 게 말이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대납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아마 대북 송금 쪽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는 게 지금 그 당시 경기도 지사로서 방북하고 싶었을 거고 2019년도에 예. 그런 추론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북한에게 초청해 주셔라는 그 이제 초청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보냈던 수령증까지 얘기 있다는 거고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쌍방울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으로 상당히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나름의 이제 인과관계 성립은 예. 해요. 근데 과연 이 부분에서 정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예. 이것도 역시 물증의 문제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물증과 증거의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추론 같은 건 말은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적 없다고 또 얘기하니까 네. 그럼 어쨌든 또 근데 의심이 되는 부분은 왜 김성태 전 회장이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네. 또 이 진술을 바꿨느냐. 예. 근데 상당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검찰이 많은 이제 나름대로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얼마나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여기에 개입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예. 저기 남은 시간이 정말 네. 몇 초 안 남았는데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관건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 이미 사진도 나왔고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만 당시 이화영 지사와 김성태 회장과 송명철 조선 아태 실장하고 안부수 아태협회장이 같이 있었던 사진이 다 있잖아요. 술자리에. 네. 거기서 바꾸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날짜가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네.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화영 지사 핸드폰을 추적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통화 기록이. 저건 저는 이화영 지사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 자신의 자신의 정치적 의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건 금방 뒤집힐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러면 이화영 지사가 바꿔주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 정황, 그다음에 증거, 영수증 받은 거,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김성태 회장은 바꿔줬다고 주장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꾸지 않았다고 했을 네. 때 그걸 탄핵할 수 있는 건 검찰이 사실은 간단한 기술적인 과학 장비만 동원하면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아마 뉴스에서 다루고 내일부터는 다루지 않을 이슈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